애플은 처음부터 5단계를 원했던 거예요. 차에 타가지고 핸들도 없이 애플의 컨텐츠를 즐기면서 애플에게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레벨 5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판이라고 보는 거고요. 테슬라의 버전 11부터는 오키펀시라고 하는 생성 AI가 들어가 있고요. 수많은 데이터가 모이는데도 이걸 다 학습할 수 없는 것은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거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게 애플은 자율주행차를 포기하고 중국 전기차를 막는 무역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과 시장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종의 공약이죠. 그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발언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관세를 미국 정부나 예를 들면 트럼프가 공약을 한다든지 유럽 정부가 매기는 건 되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도 지금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또 7,500달러를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폭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근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 보조금을 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울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보조금 정책을 처리하긴 했어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2023년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럽연합에서 비판하는 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깎여버렸다는 거죠. 가격이 깎인 상태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이 되니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절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저쪽에서는 생산비를 낮춘 거잖아요. 거기다가 유럽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는 가격 할인까지 해주니 이거는 할인이 2번 정도 되는 거죠. 소비자층에서는 볼 때는 이중 보조금을 받는다. 네, 그렇죠. 이중 보조금. 예.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득일 수 있으나 자국의 경쟁 기업들로 볼 때는 대단히 부당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전기차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게 중국 정부가 지금 주고 있는 소비 보조금이 아니라 생산 보조금에 대해서 미국 정부라든지 유럽 연합이 적절한 의미에서의 정책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막 차갑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신호로서 이렇게 과대 해석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저가 전기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 개발을 끝냈고 양산을 들어가서 뭐 한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2025년부터 몇 년도 걸린다는 분석들이 있어요. 이런 원인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2024년 1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이버 트럭은 저가 모델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이버 트럭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2볼트에서 48볼트로 기본적으로의 전압 이 볼트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헤드라이터, 인포테인먼트 이 48볼트로 처음으로 완전하게 바꾼 것이 사이버 트럭인데 저가 차량에도 이 48볼트가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대단히 배터리의 용량도 세지고 어떠한 이 주행거리도 높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산 비용이 동일한 파워에 대비해서 50% 절감되는 거죠.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저가 모델에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저가 모델 그 자체가 과거처럼 보통 사이버 트럭도 출시한다고 해놓고는 한 3년 늦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가 모델도 2025년에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늦어져도 6개월 이상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저가 모델을 생산해내면서 시장에서의 고급 차량부터 해서 보급형인 저가 모델까지도 완전히 이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비아디 같은 경우에 시걸이라고 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000달러에도 내놓았다가 최근에 이걸 또 10,000달러로 인하했거든요. 여러분 차량 가격이 10,000달러입니다. 10,000달러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품질이 좋은 이런 차량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저가 시장이 필요한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또 하나는 중저가 시장이 잘 통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저가 시장이 통할 수 있는 남미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먼저 BYD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가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녹록하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가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뭐 이쪽에서 상당히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핵심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애플도 뭐 그 자율주행차에 도전을 했다가 얼마 전에 포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인 것 같은데
자율주행 기술 진보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의 위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애플은 어프로치 접근을 잘못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블룸버그에서 대단히 롱펌으로 길게 애플의 자동차의 역사를 갖다가 분석을 했었는데 애플은 처음부터 우선 이게 스티브 잡스의 유언이거든요. at home 집에서도 우리 애플 사람 기기를 많이 쓰기 원하고 at work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서도 애플의 기기를 써나고 그다음에 on the go 이동 중에도 애플의 기기를 써야만 한다. 이것의 유언에 따라서 되게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자동차 사업에 대한 맹아들이 시작이 됐었는데 팀 쿡 같은 경우는 대단히 관리형 CEO입니다. 되게 꼼꼼하게 잘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 걸로 해서 팀 쿡의 장점도 분명하게 있죠. 근데 팀 쿡은 전체적으로 합의형인데 애플의 흔히 말하는 이 임원진들 사이에서 분란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하고도 협상을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하고도 협상을 하고 BMW를 인수할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대기차 기아차하고도 생산을 맡기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는 차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흔히 말해서 현대차에도 집어넣고 폭스바겐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충우돌하면서 계속해서 1년에 10억 달러씩 들었어요. 1년에 10억 달러면 10년이면 100억 달러를 들인 겁니다. 1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직원 수도 2,000명이거든요. 자동차를 준비했던 이 타이탄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전략들을 잘못 쓰면서 자율주행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전 세계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이모처럼 또는 지금 애플처럼 그냥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애플 같은 건 아리조나에다가 만들었는데 트랙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건물들도 만들어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연습해 보고 앞에 차량도 연습해 보고 트랙이 연습하는 거고 테슬라처럼 아예 지금 판매되는 차량에다가 다 카메라를 8씩 다 넣어놓고 여기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주행하고 가상주행하고 그렇죠. 어떤 차이. 실주행에서 자율주행을 안 하더라도 비디오로 계속 찍으면서 이것을 학습 데이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FSD가 깔린 미국에서만 허용된 데서만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드웨어가 그 FSD를 위한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들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중국에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다만 FSD가 액티베이션이 안 돼서 쓰지를 못할 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카메라, 이 8대의 카메라에서 찍는 데이터들이 다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게 되는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온고잉,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버전 1부터 지금 버전 12까지 버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자율주행을 진화시키는 거고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했던 건데 애플은 처음부터 5단계를 원했던 거예요. 5단계를 해야 사람들이 차에 타가지고 핸들도 없이 차에 타가지고 애플 TV 보고 애플 스마트폰 보면서 뭔가 이 애플의 컨텐츠를 즐기면서 애플에게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레벨 5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판이라고 보는 거고요. 오판인 거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격 조정 장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잘 안 되면 원격에 있는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으로 실험실적인 접근 방식은 저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고 요번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픈 AI에서 소라가 나왔을 때 저건 이미 저희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거다. 테슬라의 버전 11부터는 오키펀시라고 하는 생성 AI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앞에 보는 사물들을 다 이 팔각형 벡터 공간으로 다 구현을 합니다. 벡터 공간을 조그만 이 팔각형 공간을 갖다가 쌓으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쌓으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우리 모니터에다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기술들을 작년부터 이제 실행하고 있었는데 다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랬냐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겐 컴퓨팅 파워가 모자라서 이런 학습을 다 할 수가 없다. 수많은 데이터가 모이는데도 이걸 다 학습할 수 없는 것은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거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게 도조 슈퍼컴퓨터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작년 7월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2024년 10월에 완성될 거로 예측되고 있으나 아마 또 이것도 1, 2개월 늦어진다라면 올해 12월 정도는 완성이 되겠죠. 도조 슈퍼컴퓨터는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도조 슈퍼컴퓨터가 완성되어야 학습에서의 컴퓨팅 파워가 완결되면서 자율주행의 어떤 성능이 되게 질적 향상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FSD 버전 12를
검색을 하시면 이미 미국에서 한 30만 대 정도에게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필드에서 여기서 지금 반응이 되게 좋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주가 바뀔수록 달이 바뀔수록 대단히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저 슈퍼컴퓨터와 만난다라면 테슬라의 어프로치가 이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빨리 자율주행의 최소 3단계에 도달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웨이모라든지 애플의 방식이 옳았느냐? 근데 애플은 이제 실패 떨어져 나간 거고 그리고 GM의 크루즈도 사실 떨어져 나간 거고 사실 웨이모와 이제 테슬라의 대결이라고 양대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대 대결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데이터를 우리가 실 데이터를 가지면서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두 대의 서로 다른 어프로치 방법이 승부수가 2024년 하반기라든지 2025년에는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